이렇게 소련에 의해서 이제 서베를린은 36일치 정도의 식량과 45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석탄만 남은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고립돼 버립니다. 그래서 서베를린은 한마디로 이제 섬처럼 돼 버린 것이죠.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 연합국측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또 대응했을까요? 정답. 네. 문제 아니에요, 이거. 아,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구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 까먹었어요? 아니 정답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정답부터 외치는 거구나. 아니, 그냥 일단 저희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때 소련이 베를린 봉쇄해서 미국이 헬기로 막 음식 떨어뜨려주고. 물자품 떨어뜨려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베를린 대공수 작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연합국이 수송한 물자 공급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에 한 210만 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1,000대가 넘는 수송기로 수시로 오가면서 매일 한 2,000톤의 물자를 이제 공급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서베를린 주민들은 엄청 고마워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베를린 한 11개월간 이제 간신히 이제 이 봉쇄 상황을 버티게 되거든요. 야, 11개월 그러다가 동안. 이제 1949년 4월 12일 소련이 이 봉쇄를 해제하는데 이제 동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봉쇄를 했던 소련이 갑자기 이거 뭐 해제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제 서방연합국들이 동독 지역과 동베를린 지역에 이제 여러 고부가 가치 물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역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독 지역에서도 당장 서독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게다가 이제 소련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제 서방연합국들이 이제 대동단결해서 베를린 봉쇄에 맞서고 오히려 공수 작전으로 서베를린 시민들이 서방 세력에 이제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서로 고마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베를린 봉쇄, 그에 맞선 베를린의 공수 작전이 독일 분단에 아주 직접적인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로써 1949년 5월 23일 서독 지역에서는 기본법이라는 이름의 헌법이 선포되고 독일 연방국이 건국되었어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제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소련의 점령 지구에는 독일 민주공화국이 선포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냉전 체제로 양분되는 가운데 동독과 서독의 체제는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냉전 때 남북으로 나뉘었다면 독일은 동서로 나뉜 거네요. 그렇죠.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지고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누어져서 그래서 냉전을 오랫동안 이제 동서 대결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동서 대결. 자, 분단 후에 독일 상황을 보여주는 만평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니키 씨, 만평 아래 독일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So muss er gedeihen. 무슨 말이에요? So gedeihen. 이러면 잘 자라겠죠? 잘 크겠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중간에 있는 거는 독수리거든요. 독일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장인데 이제 왼쪽 독수리는 이제 중절모를 쓰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방연합국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 독수리는 공산당을 연상시키는 모자 있죠. 그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소련을 표현하는 것이죠. 팔에는 이제 소련 국기를 상징하는 그런 망치와 낫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합국은 다양한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소련은 무엇을 먹이고 있는 거죠? 저게 뭐예요? 네, 무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무기를 보급하는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열강들이 독일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독소리는 좀 털도 앙상한 것 같아요. 맞아. 좀 푸석푸석해 보여요. 말라 이거 서독에서 그린 거예요. 아, 서독에서 일부러 동독은 힘들다. 네, 그렇죠. 이제 서독 신문입니다. 오 예리해. 네, 서독에서 그랬다. 예리해. 네, 그렇죠. 예, 당시 서독인들이 독일 분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서방 연합국은 그럼 서독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서독을 점령한 연합국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공산주의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마셜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셜 플랜에 따라서 130억 달러에 달하는 서유럽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30억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우리 돈은 한 약 140조 원, 14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마셜 플랜 이후에 이제 서독은 이제 폐허를 딛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자연스럽게 생활 수준도 이제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비슷한 시기 동독은 어땠어요, 경제가? 동독은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있었어요. 얄타회담 당시에 아까 잠깐 배상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네, 배상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련의 전쟁 피해를 200억 달러로 대략 산정하고 그 절반인 100억 달러를 독일로부터 받아내는데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전쟁 배상금을 이제 받아갈 요량으로 동독 지역의 공업 설비들, 기계들 같은 거 그런 것을 소련으로 다 떼어갔습니다. 아, 도와주기는커녕 떼어갔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1946년부터 53년 사이 동독에서 직간접적으로 받아간 돈이 한 140억 달러에 이제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동독의 모든 자본 설비 한 40% 안팎 정도가 철거해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와.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다 받는데 동독 지역은 이제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동독의 경제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산량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치약이나 비누나 의류나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이제 부족해지는 것이죠. 가게에서 그러면 또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이제 서독에 비해서 이제 급격히 떨어졌고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죠. 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사실. 선택권도 없이. 플로리안 씨는 그 동독 사람들이 특히 오래 걸려서 뭐 받았던 게 있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아이템 하나가 있는데 독일 하면은 뭐가 있죠? 자동차. 자동차 바로 유명하죠. 자동차예요. 이 동독의 국민 자동차 하나 있는데 트라비라고 해요. 트라비. 진짜 누구나 갖고 싶은 자동차였는데 문제가 10년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갖고 싶어서. 10년을 기다린다고요? 예. 자동차 한 대를 진짜 위해서? 이제 동독 사람들은 막 애를 입학시키잖아요. 그때 주문하면은
애가 성인이 될 때 자동차 나와요. 그 정도였어요. 너무 오래 걸린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1949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독일은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 그들 각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단이 됐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의 사이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동수독 주민들의 왕래가 가능했고 무역이나 물자 교류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동수독 국경 사이에 1952년 철조망이 쳐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갑자기 교류 잘하다가 동독 지역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흐름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그렇죠.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 그래서 그 규모가 이제 단발적으로 가끔 일어나는 그런 탈출 수준이 아니고 철조망이 들어선 1952년까지 67만 5천여 명이 서독으로 탈출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젊은이들하고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많은 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노약자나 이제 미숙년공들만 이제 남게 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인구 감소 문제가 또 생겨나는 것이죠.